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짧은 머리로 돌아온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시 쪽 국제관계의 다어나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보면은요,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처음에 역사적인 전개 부분이 쭉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다 쭉 나와요. 우리는 이제 하상주 거쳐서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한나라로 진한으로 통일되었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이후에 수담으로 다시 통일됐다라는 부분까지 쭉 역사의 전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전개되는 부분 쭉 지나고 난 다음 부분에는 한 두세 달 정도 이 기간 동안 있었던 경제적, 문화적 혹은 외교적 중요한 변화들,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역사 발전의 중요한 부분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쭉 이렇게 다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당 시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기까지 있었던 국제관계라든지 법과 제도의 발전이라든지 종교의 발전,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역사의 흐름 부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불편한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선생님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관계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여기다 그려가면서 좀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밑에 나와 있는 것부터 문질 좀 쳐도록 합시다. 자,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공을 바치면 가는 게 있으면 뭐도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선물을 바치면 그에 대한 답례품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추칠게요. 관장을 수여하면서 영토 지배를 인정해 주는 것. 왕, 무슨 왕, 무슨 장군, 이런 식으로 관직의 이름을 내려주면서 너는 그 땅을 지배하는 왕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형식의 경우에는 강대국가, 그 주변에 있는 힘이 약한 약소국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좀 외교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조공이라고, 어떤 것들을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내면서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가지고 조공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조공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조공에 가면 무엇이 돌아온다? 그에 대한 대가로 답례품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대국의 약한 나라를 그 영토 지배를 인정해 주면서, 예를 들자면은 무슨 왕이라든지 무슨 장군이라든지 무슨 경, 이런 식으로 관장을 내려주면서 네가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은 책봉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맺게 되면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조공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책봉을 받으면 그 관계를 가지고 책봉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공과 책봉의 형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두 나라는 서로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대국의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높일 수가 있느냐? 자, 약한 나라가 자기 나라한테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예물을 보내니까 나를 강한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가 나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완전히 나에게 복종한다 뭐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얘네가 무엇을 하진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랑 사이좋게 지내겠다. 그죠? 적어도 나랑 전쟁을 하지 않거나 혹은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변 국가와의 경계선에서 변방을 안정시키는
적어도 걔네가 침략해오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힘이 약한 나라의 왕이 강한 나라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것은 나를 강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국내 정치적으로도 황제가 이 관계를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데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약소국은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주는 조공이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답례품이 훨씬 더 비쌀까요? 그렇죠. 답례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고 답례를 받음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그렇지? 왜 약한 나라가 더 조금 바치고 강한 나라가 더 많이 돌려주지? 강대국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버이날에 혹은 부모님 생신 때 선물 사드리나요? 네. 사드리죠. 부모님께서 여러분 생일날 선물 사주시나요? 사주시죠. 자, 뭐가 더 비싸요? 그죠? 부모님이 사주시는 선물이 더 비싼 겁니다. 그죠? 강대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약한 나라가 요만큼 가져오면은 우리나라는 너네 받았으니까 요만큼 돌려줄게 라고 하면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이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정도 얼마든지 있어. 다만 우리가 너의 선물을 고맙게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답례를 돌려주어야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약소국이 적어도 강대국을 쳐들어올 마음을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지? 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조금보다 더 많은 답례를 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아가서 이 돌아오는 답례품의 경우에는 꼭 금이나 은, 비단처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책이라든지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선진 문물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약소국의 경우에는 강대국의 뛰어난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나라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강대국의 황제가 약소국의 왕으로 이 땅의 지배자로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변 국가들에게도 우리는 중국이 인정한, 강대국이 인정한 나라야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이러이러한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강대국이라고 하면 동아시아사에서는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중국의 중원의 왕조들이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약소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체로 중원 지역의 주변에 있는 국가나 민족이 이에 해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관계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외교 활동이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뭐 강화도 조약, 그죠? 뭐 조미수호 통상조약 뭐 이런 거 배웠지, 그지? 조약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국제관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외교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형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것을 힘이 약한 나라가 어쩔 수 없이 힘이 강한 사람한테 바치고, 그것이 반드시 임금과 신하의 관계처럼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밑줄칠까요? 지배 피지배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부모와 자식과 같은 실질적인 상하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보기에 그러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상하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외교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이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었고, 다만 상하 관계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에 불과했다? 주십시다. 의례적인 외교의 틀이자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의례가 뭡니까? 의례.
쉽게 말해서 의식과 예절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 갖추는 어떤 세레모니 모습, 그 다음에 예절에 갖추는 모습, 그런 것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외교 활동이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머리를 자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벌레가 집에 한 마리 들어왔는데 좀 큰 벌레,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벌레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벌레가 많이 들어오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이게 휴지로 감싸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중학교 때 그 학교에 장수하는 소가 한 마리 이제 나타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벌레를 가지고 이제 놀 게 딱히 없던 시기니까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개미 같은 거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거에서 놀았거든. 근데 이제 장수하는 소가 나타난 거야. 야, 이게 대박이네, 웬일이냐 싶어서. 장수하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이렇게 신기한 동물을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신나게 이제 가지고 놀다가 좀 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밌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다리를 하나씩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더듬이도 하나씩 뜯고 이제 밟아 죽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이제 되게 재밌게 놀아. 잔인해 하면서 막 깔깔깔 하면서 놀았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꿈에 자꾸 그런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막 거대한 벌레가, 거대한 곤충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 이제 막 온갖 벌레들이 있는데 나를 하면서 막 이렇게 덮친다든지, 그런 어떤 곤충들이 나오는 악몽을 되게 많이 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매일 밤마다 이렇게 악몽에 시달릴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장수한 수도 같은 희귀한 영물을 내가 죽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자리를 때 쓰는 향 있잖아요, 그죠? 향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그 장수하면서 밟아주긴 자리에 가서 향 피워놓고 진짜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지고 놀다가 생명을 이렇게 해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수를 하는구나. 날 좀 용서해줘, 이렇게 진심으로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부터 이제 꿈에 곤충들이 나를 괴롭히는 꿈이 좀 이제 덜 나타나더라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곤충들을 봤을 때 함부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휴지로 사서 이제 던지든지 딴 데 보내주든지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오랜만에 집에 이제 벌레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때 생각이 좀 나기는 했어요. 선생님이 죽이는 벌레 그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죽일까요? 모기. 네, 맞아요. 모기는 반드시 죽입니다. 왜냐면 모기는 정당방위잖아, 그지? 걔가 나를 먼저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기는 죽여도 꿈에 그런 꿈은 안 나오더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목이 괜찮았는데 수업하니까 다시 아프네요. 자, 봅시다.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의 관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였냐면은 밑줄 칩시다. 주나라 때 봉건제 배웠어요, 그죠? 혈연적 봉건제라는 거 배울 기억이 나나요? 맞아, 그죠? 봉건제 때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주나라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직접 다 다스릴 수 없어서 땅을 여러 개를 나누고 그 각각의 땅에다가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제후의 경우에는 주나라 왕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충성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주나라 왕을 만나서 예물을 바쳐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주나라 왕이 제후를 임명하는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을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후가 정기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제관계가 아니라 왕과 제후 사이에 나타났었던 관계였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가 국제관계에 적용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왕과 제후 사이에 나타나던 관계가 언제부터 국제관계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한나라 때부터인데요. 무엇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유교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천명사상입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주나라 때, 그죠? 주나라 왕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통치의 사상을 내세웠어요.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이었어요. 그죠? 자, 유교라고 하는 사상은요, 주나라 때를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꼽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는 주나라 때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도 이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황제는
황제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천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지? 이 사람이 천자가 될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치주의였잖아. 그지?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였잖아. 그지?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겠니 적겠니? 유교의 논리상에 따르자면은 정확히는요. 적다기보다는 한 명인 거예요. 그죠? 유일한 한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천명사상입니다. 자, 또한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어떠한 세계관이 체계화되느냐? 이른바 화의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체계화됩니다. 자, 화의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밑줄칠게요. 중국은 무엇이다? 중화, 세계의 중심이며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명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국가와 민족은 뭐다? 오랑캐다라고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화의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중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이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꽤나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화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라 대 황제의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일한 천자이기 때문에 천하는 모두 그의 교화 대상, 그가 가르치고 보듬고 또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 백성과 같은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와 민족을 마치 왕과 제후의 관계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을 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라 때 이러한 외교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한나라 때 외교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밑주십시다. 한 고조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흉노랑 싸워서, 그죠? 흉노의 무슨 선우였지? 묵특선우하고 싸워서 백등산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한나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흉노와 평화를 유지했나요? 계속 밑주실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화번 공주를 보내고 매년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죠? 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혼인을 통한 우호 관계를 맺는다. 뭐라고 했었죠? 화친을 체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한나라가 힘이 약했을 때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에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인을 통한 우호 관계를 맺고 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또 화친이라고 하는 외교 관계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가로치고 형제 관계를 맺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나라가 군사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나라는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가 이제 중화민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겉보기로는 내가 형 하자, 네가 동생해 라고 해서 한과 흉노 사이에 형과 동생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는 형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흉노는 멀어졌어요. 그렇죠. 비단과 같은 물자를 매년마다 제공받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나라가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관계를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적용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한나라가 잘 나갈 때, 그죠? 한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국가와 민족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을 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죠?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렇습니다. 한무제 때 가게 되면서 한무제 이후부터 한나라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밑주십시다. 유교적인 통치 이념과 그리고 화의관이 성립을 하게 되면서 주변 약소국과의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텐데요. 한무제 때부터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명사상이라든지 화의관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돼요. 한나라 때 가게 되면, 한무제 때 가게 되면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상들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한 고조 때도 이런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현실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죠? 흉노랑 싸워서 졌잖아. 그지? 위협을 받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한무제 시기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천명사상과 화이관이 설명하는 세계관과 현실의 질서가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지? 그러면서 한나라가 주변 국가의 민족에다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마치 왕이 제후를 대하는 듯한 그러한 관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도 수업 시간에 학생 때 그렇게 이제 쪽지를 접어서 던지고 하고 주고받으면은 선생님이 모르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막상 선생님 들고 나니까 이제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움직이면 제가 이게 느낌이 온다, 쎄하게. 네가 여기 안 서봐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마, 맞지? 할 얘기 있으면 수업 끝나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엄격하게 고정된 틀 아니묘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좀 빼먹어내요. 거기 사이에다가 저기 주변 약소국과의 관계하고 엄격하게 고정된 사이에 반가로 3번하고 조공과 책봉 관계의 실제. 반가로 제목이 빠졌네. 요거 하나 좀 엄선 넣어주세요. 반가로 3번 조공과 책봉의 관계의 실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 무제 때부터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주변 국가에게 적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마치 한나라하고 주변 국가가 실제로 주나라 왕과 제후와의 관계와 같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로 첫 번째 밑줄을 칩시다.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 아니었고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주나라 왕과 제후의 관계는 오직 고정된 형식이었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니까 딱 고정된 형식이었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한 나라하고 그 나라가 가깝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긴밀했고 선진 문물의 수용성이 대단히 절실하였고 등등등, 아무튼 굉장히 가깝고 서로가 비슷하고 닮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조공과 책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흉노라든지 아니면은 한나라 때는 이제 장건의 파견 이후에 서역의 중앙아시아 혹은 그 넘어와 있는 나라들하고도 국제관계가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비단길을 통해서, 그죠? 국제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자, 이 나라들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느냐? 일단은 첫 번째, 한 나라로부터 받아들이는 선진 문물이 그들에게 사실 그렇게 큰 필요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국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선진 문물이 이들의 발전에 꼭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왕이나 장군이라고 내가 그 땅을 통치한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한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한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왕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한 나라하고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은 괜히 자존심만 상하지 딱히 얻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만 한 나라는 비단을 생산하고 있었고 한 나라의 비단을 받아들이면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늦추시다. 무엇을 원했다? 교역을 원했다. 그래서 교역을 하기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공이 가고 뭐만 돌아오는? 조공이 돌아오고 뭐만 돌아오는? 책봉은 오지 않고 담례만 돌아오는, 회사만 돌아오는 그러한 관계만을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었고 실제로 왕과 신하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책봉 안 받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 아니었고 임금과 신하와 같은 상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나라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흉노나
같은 입장에서 그냥 경제 교류라고 생각을 해서 조공과 담례를 받아가고자 왔는데 한나라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사절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을 조공사절처럼 대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믿으십시다.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 등을 얻을 수 있다면 계속 하겠지만 이익이 별로 되지 않는다, 한나라가 국력이 많이 약해져서 조공을 보내는데 돌아오는 담례가 시원치 않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었고, 중단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재개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나라처럼 왕과 신하, 왕과 제후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중단하거나 재개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왕과 신하의 관계 중단한다는 건 뭐예요? 반란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 그지? 실제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50분에 끝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므로 주변 국가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밑줄칩시다. 실질적인 직접 지배의 관계도 아니었고 실제적인 간섭을 받는 관계도 아니었고 다만 무엇에 불과했다?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한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다? 경제교류, 문화교류의 성과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경제, 문화교류에다가도 밑줄을 좀 쳐두도록 합시다. 자, 밑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빠져 있어요. 바로 베트남의 왕조였던 남비엣이라고 하는 왕조예요. 자, 남비엣의 경우에는요, 언제 세워졌느냐? 한 고조, 그러니까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고조 유방에 의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가 바로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남비엣의 경우에는 나중에 한 무제 때 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기억나나요? 그죠? 고조선에다가는 한 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고 남비엣에다가 9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네, 그 나라가 바로 이 남비엣인데요. 자, 이 남비엣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통치자를 스스로 뭐라고 불렀느냐? 황제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남비엣은 자신의 나라의 통치자를 황제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자, 아까 천명사상에서 뭐라 그랬어?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데 한 나라가 황제의 칭호를 쓰고 있는데 남비에 또 자신들의 통치자를 왕이라고 안 하고 황제라고 불렀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자신들은 한 나라하고 대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남비에서는 한 나라하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을까 맺지 않았을까? 맺었어요. 한과 남비엣의 경우에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실제로 왕과 제후와 같은 관계이고 형식적인 아니라 실질적인 상하의 관계라고 했다면 얘가 황제의 칭호를 쓰는 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불가능했겠죠, 그죠? 한 나라가 황제의 칭호 쓰지 마 라고 했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 얘는 황제의 칭호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만 형식적인 외교의 틀, 의식과 예전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것이에요. 증거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나아가서 사실 한 나라 입장에서도 책봉을 해주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선호했느냐? 직접 지배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지배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 나라가 주변 국가를 직접 정복하고 지배할 만한 힘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무제 때 가게 되면서 한 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던 남비에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9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남비엣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그 이전에 맺었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한무제 이전에는 한 나라가 남비엣을 직접 정복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존재를 늦추십시다. 그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동아시아사를 보면은 중국의 외교 방식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중국이 주변 국가보다 힘이 월등하게 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반대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무제와 흉노의 관계처럼 이 중국이 주변 국가나 민족에 비해서 힘이 월등하게 약해 그들의 군사적인 침략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런 경우에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아까 뭐라고 썼으니? 화친구죠. 화번 공주 보내고 외교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제공을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노력하는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어떨 때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주변 국가보다 힘이 세기는 한데 월등히 세지는 않고 비슷하거나 그들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뛰어날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럴 때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굴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중국이 조공과 책봉의 외교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마치 왕과 제후의 관계와 같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실질적인 상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이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면 그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 왜 자꾸 나오느냐? 동북공정 들어봤나요? 네. 그죠? 중국 일부에서 만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고구려나 발해 같은 나라들을 중국 역사의 일부로 치환하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 만주에 있었던 발해나 고구려 같은 나라가 중국 왕조의 일부였다, 지방 정권이었다 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중국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조선도 명나라하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는데 조선도 그럼 명나라가 아니 조선도 중국의 일부이고 지방 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 엄밀하게 다른 왕이 있었고, 그죠? 따로따로 국가와 국가 간의 교대간 입장에서 물론 조금 이제 불리한 입장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외교 관계인데, 그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지배 피지배 혹은 일부의 지배를 받았던 지방 정권 이런 것들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조공과 책봉의 외교 관계는 이후에 중국의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또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위진남북주 시대로 가게 되면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형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